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석재 대표 김원득의 시다. 올해 나이 65 먹었고 평생토록 오석이라고 하는 충남 보령에서만 나는 특수한 암석을 가고 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석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돌로 유명해서 왕릉과 대통령의 비석으로 사용되어 온 희귀하고도 귀한 것입니다. 그 돌이 현재에는 내가 나고 자란 고장 마을 입구에서 유적지 현판에서 소중한 가족의 비석에 사용되어 흔히 볼 수 있죠. 지금은 저가의 중국산에 밀려 경쟁력을 많이 잃었지만 겉면에 흐르는 윤기, 색감부터 성분까지 세계 으뜸 가는 돌, 한국 오성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렇다고 인정받는 기술자라기엔 남들 눈에 험하고 힘든 일하고 살아온 것이 또 내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난 고향은 전라도인데 어쩌다가 보령에 와서 석공일을 하다 보니 그대로 눌러 살게 되었네요. 여기서 마을 이장님 소개로 만난 아내를 만나 애들 낳고 가정도 꾸렸고요. 내 일이 육체노동 치고도 극한으로 힘든 직종이다 보니 내 아내도 참 고됐을 겁니다. 이건 빤다고 빨아지지가 않네. 돌가루며 새하얗게 붙은 게 왜 옷에 그대로 붙어서 떨어지질 않네요. 돌 자르면서 치는 게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치니까. 그리고 토치로 암석 표면을 맨들맨들하게 만들다 보면 돌가루가 높은 온도로 마치 폭편만치처럼 튀지. 세상에 무서워라. 그래서 모자가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구멍이 숭숭 나는 거구만요. 아유, 무서워라. 당신은 그런 일 괜찮아요? 우리 마누라랑 새끼들 잘 먹고 살아주면 뭐 할만요. 일하다 보면 불로 오석 파편이 튀어 가끔 피부에도 달라붙어 타들어가곤 합니다. 그 파편으로 몸이며 몸 여기저기 엄청 따갑고 아픈데 아프다 표현 안 해도 알아서 내 몸 살펴가며 약 발라주고 우리 마누라가 그리 해줬어요. 힘들기는 해도 벌이는 괜찮아서 생활비도 넉넉히 갖다 주었는데 아내는 그 돈을 아끼고 아껴 썼습니다. 그리고 아낀 돈으로 동네에서 최고 멋진 3층짜리 단독 주택도 지어서 살고 상가 건물도 사고 애들 유학까지 다 뒷바라지 했어요. 그게 어찌 돈 벌어다 준 내 공이 다겠습니까? 이마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이런 아내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표현 못해도 늘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벌만큼 버는데도 전기요금 아낀다고 시장에서 팔고 남은 야채 한 포대 자루 얻었다고 자랑하며 1시간 넘게 일일이 다듬는 아내를 보며 안쓰러움이 들었죠. 다 내 식구 잘 먹이고 잘 살게 하겠다고 그 고생하는 건데 그리 궁상 떨지 말고 쓸 데 있으면 쓰고 돈 걱정 말고 삽시다.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며 돈 버는 거 누구보다 내가 잘하는데 어떻게 허투루 돈을 쓰겠어요. 이런 고마운 아내는 아들, 딸 하나씩 낳아 건강하게 잘 키워줬습니다. 애들한테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나같이 돌가루 먹는 힘든 일은 안 했으면 했는데 다행히 아들은 공부를 썩 잘하더니 대학원까지 가서 박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딸은 스페인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 사람을 만나 국제 결혼해서 아예 눌러 살고 있습니다. 딸이 너무 그립지만 그래도 편지도 보내고 연락은 종종 해와요. 거기서 사위도 돈 잘 벌고 좋은 집에 살면서 손주도 하나 낳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 이만하면 되었죠. 이렇게 말하면 뭐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인가 보다 하시겠지만 이제부터 좀 들어주세요. 돈 아낀다고 고생해서 그런가 착한 내 아내는 약 10년 전 병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놓을 수가 없어서 아내가 아픈데도 바로 옆에서 병간호도 제대로 못 해줬어요. 대학생이던 딸과 간병인이 낮에 교대로 보고 나는 일 마치고 저녁에 아픈 아내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내가 귀찮다고 얼굴 봤으니 집에 가라고 자꾸만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바쁜데 뭘 맨날 와서 봐요. 나 멀쩡한 얼굴 봤으니까 빨랑 집 가서 저녁이나 챙겨 먹어요. 경옥 아줌마한테 부탁한 반찬이랑 국 있으니까 국은 꼭 데워서 먹고요. 그려. 내가 알아서 잘 먹을게. 평생 당신이 나 뒷바라지 해줬지. 내가 뭐 해준 게 있나. 이럴 때는 남편한테 조금만 심부름이라도 시켜줘.
나 뭐 할 거 없을까? 됐어요. 평생 무거운 돌 갖고 씨름하는 양반이 이런 간병을 어떻게 해요? 선영이랑 간병인 아줌마가 잘 해주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매일 오지 좀 마요. 그리고 나 없다고 혈압약 빼먹거나 화상 바르는 연고 잊지 말고, 응? 자기 몸 아픈데 내 약이며 밥이나 걱정하는 아내가 측은했습니다. 그때는요, 금방서 제일 비싼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면 금방 낫고 집에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란 말입니다. 아내 몸에 있는 이 육실할 암덩이들이 생각보다 빨리 퍼져서 떨어질 생각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아내의 몸은 갈수록 뼈만 앙상해지고 곱던 얼굴은 해골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괴로울 지경이었어요. 무식한 내가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서울 좋은 병원으로 옮기면 나을까 해서 서울 최고 병원으로 바꿔봤지만 거기서도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라는 절망적인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아내는 암 선고받고 2년도 못 살다가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순진하고 예쁜 나이에 나한테 시집와서 호강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그 젊은 나이에 갔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원통합니까? 아들은 회사 다닌다고 타지에 나가 살고 또 아내 떠나보낸 뒤 이듬해 딸마저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버렸으니 난 정말 혼자 남았어요. 아내 없이 혼자 어찌 살아가나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산 사람은 또 산다고 그냥 사라지대요. 내가 재산이 많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니까 호랍이 된 나도 선자리가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평생 남자들끼리 부대끼며 힘쓰고 몸쓰는 일만 하던 나 같은 놈이 여자랑 연애하고 그런 낯간지러운 행위는 잘 못하겠어요. 돌이나 깎던 놈이 여자를 만날 줄도 모르고 환심을 살 줄도 모르니 선자리 다 고사했습니다. 애들이 어려 엄마가 필요한 나이라면 모를까. 아들, 딸 대학 졸업하고 다들 뿔뿔이 독립해서 사는데 뭐 꼭 재혼을 해야 하나 싶었고요. 그렇게 호라비로 살아간 세월이 벌써 8년이 흘러버렸네요. 그 사이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뭐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다 가겠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 같은 놈에게도 아주 꽃처럼 어여쁘고 말씨도 우아한 그런 여자가 짠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날도 아닌데 며느리랑 손주랑 같이 날 보러 내려왔습니다. 맛있는 점심 사달라기에 읍내에 있는 좋은 고깃집에 데려가서 식사하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가 이모! 하고 누군가를 무척 반가워하는 것 아닙니까? 이모,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잘 지내셨어요? 아버님, 저 예전 살던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시던 이모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여기서 만나게 되네요. 같이 오신 일행 없으시면 이모도 우리랑 같이 하세요. 아버님, 합석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물론이지. 우리 며느리랑 친하게 지내신 이모님이면은 나한테 사돈뿐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린데. 자, 여기 앉으십시오. 낯선 여성분과 함께 자리라니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여사님과 며느리가 나한테 살갑게 말을 붙여주니 분위기가 괜찮더군요. 그분은 아담한 체구의 고운 분홍빛깔의 코트를 입으신 아주 단아하고 예쁜 용모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배현숙이라고 해요. 홍성군에 사는데 오늘 일이 있어서 고기 사러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고기가 그렇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사장님? 예. 여기가 금방 축사해서 기른 놈으로 바로 도축해서 고기가 신선하고 아주 맛있어요. 홍성군에 사시면 우리 이웃이시구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갈게요. 두 분은 어디 다방에서 차라도 드시고 가세요. 네? 꼭이요. 차는 무슨 차? 읍내에서 여성분이랑 단둘이 만났다가 동네에 소문 쫙 퍼진다잉. 수줍어하는 배 여사님은 날 보고 새초롬하니 웃으니 막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장님, 소문 무서우신 거예요? 이웃 주민끼리 차 한 잔이야 어떠랴 싶은데 저는 말이죠. 우리는 찻집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배 여사는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남편을 상처하고 나서 홍성으로 내려와 살고 있다고 했어요. 어쩐지 말씨도 곱고 말도 잘하시는 것이 선생님 딱 어울리시는구만요.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저는 올해 56 먹었습니다. 사장님도 저랑 비슷한 연배실 것 같은데요. 예? 아이 말도 마요. 보통 사람이라 하면 내 한 70도 넘은 사람으로 보는데 전 64입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주름진 피부, 몇 순 남지 않은 머리털 가진 영락없는 시골 늙은이지요. 어머, 그럴 리가요. 몸도 아주 탄탄하신 것이 웬만한 30대 청년보다 나으신걸요. 그렇게 청년 같은 몸매 유지하시는 비결이 궁금해요. 아유, 비결이랄 것이야. 제 일이 그렇습니다. 오석 바위 덩어리가 수십 톤, 최대 100톤에 이르는 어마무시한 걸 다루지요. 그런가 하면 제 손은 더 가관입니다. 여기 이 중지 손가락이랑 여기 좀 보세요. 20년 전 운반 작업 중에 내려앉은 40톤 오석에 끼어서 여기 가운데 뼈가 바스라졌어요. 치료받고 나니 이렇게 뼈 없이 살점들로 채워지더군요. 움푹 패인 상처와 붉먹은 돌가루로 난 화상 자국이 이 사람 손이라고 볼 수 없죠. 이런 손이다 보니 내 그래서 여간에서는 악수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배어사가 그런 제 오른손을 가져다가 아이처럼 여기저기 보면서 아이 참 아프셨겠다라며 제 손을 살살 만지는 겁니다. 뜻밖의 상황에 심장이 쿵 내려앉은 듯이 놀라 얼어붙었어요. 그런 내 모습을 보던 배어사는 사장님 귀여우시다 라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을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배어사가 생각났어요. 뽀얀 피부에 특히 웃을 때 눈이 반달을 얹은 그 고운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럴 때면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나 자신을 홍군형 냈습니다. 에이, 주책맞게 왜 이러는 거냐? 선생아돈 많이 배우고 예쁜 도시 여자야. 나 같은 것이 언감생신. 정신이나 차려라 이놈아. 근데 처음 만난 지 3일이 지나고 배우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 운전이 너무 무섭고 서투른데 좀 가르쳐 주실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엔 제 귀를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설마 그냥 운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 걸 거야 하며 주책맞게 오르는 남자의 마음을 억누르고 친절하게 운전을 가르쳐주러 다녔습니다. 배어사를 만나서 운전하는 거 도와주고 그러면서 근처 저수지도 한 바퀴 휘 돌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진짜 데이트 같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집에서 자던 내 인생은 봄에 피어나는 새싹처럼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 내가 재미나게 사는 것 같다고 자꾸만 일하다 외출 나가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슬슬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오석 자르고 남은 것들을 건축용 자재 만들 요량으로 정과 망치 들고 앉아 모서리를 툭툭 깎아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신나는 인생이 또 있던가. 나도 이제 남은 세월 배어사와 함께하고 싶다. 그때 저쪽 작업장에 있던 석공들이 들뜬 목소리로 날 불렀습니다. 사장님, 손님 오셨슈. 빨리 와요. 일어나서 옷에 묻은 돌먼지를 털고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 작업장에 어울리지 않는 고운 모습을 한 여인, 바로 배여사가 와 있던 거죠. 허둥지둥 급하게 배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배여사님이 여기 누추한 데까지 어쩐 일이셔요? 한참 더우신데 수박 좀 드시라고 새참 좀 싸왔어요. 여기 직원분들 모두 오셔서 잠시 들고 일하세요. 배어사는 무겁게 이고 온 수박이랑 참외랑 일회용 접시에 몇 덩이씩 담아 석공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걸 받아드는 직원들은 사내만 가득했던 곳에 여자분이 오시니 어리둥절도 하고 몇몇 녀석은 나를 보며 휘죽 웃는 것이 아닙니까? 아유, 수박 참 시원하고 달다. 그런데 누구셔요? 사장님 소개부터 하시는 것이 예의 아니어요? 여기 우리 며느리랑 친한 이모분이셔. 옆에 홍성에 사시는. 배여사님, 저 이리로 오십시오. 겸연쩍게 웃으며 직원들에게 소개하고 후다닥 배여사를 데리고 사무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여기가 시원해요. 작업장은 뜨거운 토치에 기계들이 위험하고 또 덥습니다. 어쩐 일로 저 일하는 곳까지 연락도 없이 왔어요? 사장님이 일하시는 곳이 궁금해서요.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와서 싫으신가 보다. 나는 토끼 눈이 돼서 두 손을 내밀고 세차게 적었습니다. 아유, 그럴 리가요.
아니요. 너무 뜻밖이라 놀라서 그렇지. 참 좋고 고마운 마음이에요. 배여사는 싸운 과일과 냉커피를 하나하나 나 먹으라고 내밀어주며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이런 보살핌, 그것도 싸싸한 여자의 손길이 얼마만인지 내심 울컥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배여사의 말에 내 온 마음은 껌뻑 넘어갔습니다. 사장님 매번 오성 얘기하시잖아요. 오석을 제일 사랑하고 그 일에도 자부심 많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무 궁금했죠. 이제 와서 보니 사장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배여사만큼 대학 졸업한 교사인 양반이 나처럼 천한 일 하는 사람을 추켜 세워주니 몸둘 바 몰랐습니다. 그런 만큼 내 일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핑 도는 기분이었죠. 또 감동하셔서 막 울려고 하신다. 이러니 내가 사장님 막 아이 갖고 챙겨주고 싶고 그래요. 이제 나는 주변에 배여사를 내 사람으로 소개하고 동네에 대놓고 연애하며 지냈습니다. 아니, 연애를 넘어서 자식들만 인정해준다면 같이 살림 차리고 싶었죠. 둘 다 상처한 지 오래겠다. 자식들도 다 키워놨겠다. 거릴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앞으로 나와 같이 새 인생 꾸려갈 좋은 분 만났다. 조만간 조촐하게 혼인식 열렸으면 하는데. 벼르고 벼르다가 아들 며느리가 집에 찾아온 김에 내 결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며느리는 두 손 들고 환영했어요. 어머, 축하드려요, 아버님. 그럼요. 아버님 인생이신데 재미나게 사셔야죠. 그렇지만 아들은 똥 씹은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듯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지금 연세에 무슨 재혼이세요? 아버지 예전 버릇 아직 못 고치셨네요. 그 무슨 소리야? 버릇이라니. 내가 바람이라도 폈단 말이요? 옛날에 엄마랑 부부싸움 하시면 꼭 튀어나오는 어떤 여자분 이름 있었잖아요. 그 얼마 만에 들어보는 이름인지. 정임이 황정임. 예전 시절 어쩌다가 아내랑 싸우면 아내는 꼭 내가 첫사랑을 못 잊어 산다며 원망했습니다. 정말 아닌데 쓰잘데없는 소리라고 외치고 집 밖으로 나와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한 아들마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던 모양입니다. 자식이라고 모를 줄 아셨어요? 정임이라는 여자 때문에 엄마 가슴에 대못 박으셨잖아요. 이제 엄마 돌아가셨으니 상관없다 이 말씀인가요? 아이고 억울해 죽겠네. 나는 정임이랑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니 애초에 그럴 건덕지도 없는 사이여. 너희 엄마가 오해한 걸 가지고 왜 너까지 이러냐? 정혜미는 내 어릴 적 석공예를 배우겠다고 황 선생님 밑으로 들어갔을 때 만난 처자입니다. 태어나기를 전라도 어촌지방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집이었어요. 그 당시 기술공 하고 싶어도 어디 가르쳐주던 데가 있긴 하나요. 배운 것 없는 놈이 석공이 되어보겠다고 고향 떠나 스승님 댁에 3년을 살았습니다. 그저 기술자다 하면은 그분 하라시는 대로 뭐든 해야 했죠. 처음에는 집공살이도 아니고 머슴살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어디 갈 데가 있기라나 언젠가는 가르쳐 주시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군말 없이 시키는 일 하며 사니 작업할 때 불러서 허드렛 일, 석공일, 작은 일부터 시켰어요. 그 당시 이런 수업은 정말 인품 좋은 스승님 만나지 않고서야 그 기술을 온전히 받아내기란 언감생심이었죠. 인색한 황 선생님 어깨너머로 석공 기술이나 돌아가는 과정들을 스스로 터득해야 했어요. 한편 정희미는 그 황 선생님 슬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랑 고등학교 다니는 딸, 둘만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집에서 사는지 그 사연이 궁금했지만 끝내 그 가족사는 모르네요. 긴 생머리를 따은 머리, 까만 교복에 새하얀 양말과 검정 구두를 신고 등굣길에 나서는 정희미를 보면 마음이 참 설렜었죠. 하지만 제 처지에 그 마음을 어떻게 내비칠 수 있었겠습니까? 같은 지붕 아래 살며 정희미는 처음에는 집 머슴으로 다음에는 동네 오라비쯤으로 날 대했었는데 어느새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정희미는 가방에서 뭘 꺼내서 나한테 내미는 겁니다. 하루는 삶은 감자, 하루는 주먹밥을 주며 나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줘. 내가 정희미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정희미가 학교 오갈 때마다 우린 같이 걸어갔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그래 다니다 보니 스승님 눈에 영락없이 데이트하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니깎게 감히 누구 여식한테 다른 맘을 품냐? 스승님의 부르령과 더불어 작업장 쇠파이프로 흠씬 두들겨 맞고 광에 갇혔습니다. 가둬놓고 밥도 물도 안 주고 있으려니 날 진짜 굶겨 죽이려나 보다 하고 무서웠어요. 깊은 새벽 무슨 연유인지 빼꼼히 열린 광문 틈으로 나와 그대로 달려 주랭랑을 쳤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거기 그곳에서 정희미와 스승님은 잘 사시는가 한 번씩 궁금했지만 그렇다고 그 여인을 만났다거나 부정한 일을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승간 아내는 물론이고 아들까지 저리 오해하니 답답하죠. 하지만 배 여사의 경우는 다릅니다. 홀로 이만큼 살아왔으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난 배 여사와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점점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늘 배 여사에게 받기만 해봤지 내가 제대로 된 선물 하나 못 해줬네. 뭐 갖고 싶은 거 있는가? 수줍은 듯 배시시 웃는 배 여사는 생각해볼게요 말만 하고 뭐 요구하지도 않아요. 사람 애간장 녹일 만큼 말은 또 어찌나 예쁘게 하고 늘 나를 챙겨주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무슨 선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자들 목이나 귀에 하는 진주 세트나 금부치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서울 종로까지 가서 배어사 선물을 샀지요. 오랜만에 서울 온 김에 손주 녀석이나 보러 갈까 해서 아들 사는 집 앞 슈퍼에서 뭐 사들고 갈 걸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 이제 우리의 계획이 결실을 맺어간다. 시부가 청혼할 기세인가 봐. 글쎄 나한테 여자한테 뭐 좋은 선물 없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원래 잘하던 거니까 실수 없게 잘할 수 있지? 그 노인의 재산 다 뜯어낼 때까지는 정체 잘 숨기고 더 구워 삶으란 말이야. 알겠죠? 이건 분명 나를 놓고 배여사와 며느리 둘이서 꾸민 더러운 가짜 연극판이었던 것입니다. 소름 돋는 사실을 알고 나서 몇 날 며칠 괴로움에 몸부림쳤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아주 어둡고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외로운 호라비 마음 이용해서 재산 뜯어내려고 드는 저 꽃뱀년들을 내가 박살내버리고 말 거다. 휘잉 바람이 세차게 부는 이곳은 오석 채석장입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네. 근데 여긴 어디야? 이렇게 춥고 바람이 부는데 내가 누워있던 걸까? 어머, 여기 10m는 좁게 되나봐. 무서워. 아유, 기집애야 조용히 좀 해. 잠을 잘 수가 어머, 이게 뭐래? 여기 어디야? 윤희야, 우리 왜 이런 곳에 있는 거니? 두 여자는 뜻밖의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섭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사기꾼들을 굴착기 버킷에 태우고 상공 5m 위에 그들을 떠 올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숙녀분들, 거기서 그렇게 흥분하고 있다가는 굴착기 밖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5m 아래로 떨어질 텐데 어디 하나 부러지지 않겠어요? 나는 굴착기 조정석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버님이 우리 여기 둔 거예요? 도대체 왜요? 빨리 내려주세요. 저 말할 때 내려주시라고요. 그 이해를 정녕 몰라서 묻냐? 사기꾼 너희들이 더 잘할 것이 아니냐? 내 당신들 비석만큼은 A급 5석 제일 좋은 놈으로 해줄 테니까 죗값 받고 가시게들. 난 레버를 당겨 그들이 타고 있는 버킷 각도를 변경했습니다. 버킷에서 떨어질 듯한 두려움을 느낀 그들은 버킷 안쪽으로 다급히 숨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노염 풀어주세요. 사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분 아니잖아요. 배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모아 싹싹 빌며 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핏발 가득 선 눈으로 날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아버님 손주요. 아버님이 이러시는 걸 지연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님 성격에 그 죄책감 안고는 못 사세요. 안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 아들, 손주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내가 이성을 잃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들을 채석장에서 아예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지만 끝까지 갈 용기가 없다는 걸 깨닫고 말았죠. 결국 굴착기 버킷을 땅에 내려서 그들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발이 지면에 닿자마자 그 두 여인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쳐버렸고요.
그들을 바라보며 나는 굴착기 조정석을 떠나지 못하고 들고 있던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밤하늘에 수놓아진 별에 대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쓰고 아픕니까? 더 살면 얼마나 더 험한 꼴을 당할라나요? 이렇게 엄마 생각하며 울었어요. 경찰한테 끌려갈 각오로 집에 돌아와 기다렸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록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랑 배 여사가 내가 벌인 짓을 경찰에 신고라도 할 줄 알았는데 다른 가족들도 모두 채석장에서의 일을 모르는 눈치더군요. 저들이 해온 일이 발각당할까 봐서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고 감췄구만. 나도 이 일을 덮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말입니다. 그저 하던 석공일이나 하면서 밤에는 괴로운 심정 잊고 싶어서 술만 마셔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석재의 작업장에 배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싸들고 온 김밥이랑 어묵탕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삼삼오오 모여 새참하며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아무렇지 않은 듯 날 찾아온 그 여자가 기막히고 분했습니다. 저기, 나 좀 봅시다. 작업장 후미진 곳에 데려가서 배 여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날 바보 등신 같은 놈으로 아슈? 당신이 어떤 여편네인지 다 까발려진 마당에 왜 날 찾아온 거요? 얼마나 배신감 느끼셨을지 나도 알아요. 그날은 너무 무시무시하고 떨려서 당신께 사과도 제대로 못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자 혼자 딸 키우면서 산다는 게 이렇게 남들 등쳐먹는 팔자라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만요. 나 같은 년도 사장님이 진심으로 날 위해준 마음도 힘들게 일하며 사는 걸 아니까 죄책감과 미안함이 남네요. 빗발선 눈으로 째려보는 내 얼굴도 똑바로 못 쳐다보고 배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여인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무리 밉더라도 나한테만 하풀이에요. 지연 엄마는 며느리는 그냥 두시죠. 싫다며? 난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거든. 지금 내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우리 아들하고 손주가 겪을 충격 때문에 어떻게 할지 고심하느라 결심이 안 섰기 때문이라고. 사장님은 복수 같은 더러운 칼 쥘 사람 아니라는 거 내가 압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아들에게는 이 일 비밀로 해주세요. 며느리 그 애만큼은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살게 두십시오. 그래서 날 보고 뭘 어쩌란 말이오. 당신이 보이면 속에서 천불나고 마음 어려워지니까 빨랑 가쇼. 썩 꺼지란 말이오. 여기에 얼씬도 하지 말고. 사과하러 온 배 여사에게 난 있는 대로 역정을 내고 일하러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 얼굴 보니 화가 나서 그런가 그날따라 작업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오석은 그 어떤 암석보다 단단해서 1톤짜리 초대형 다이아몬드 톱날로 절삭해야 하는데 톱날이 무뎌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그 무거운 것을 지게차를 이용해서 교체 작업을 하는데 기우뚱하던 바퀴가 통째로 나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그 아찔한 사고 끝에 내 몸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고 말았죠. 병원 의사말로 천만다행으로 큰 절단은 없었지만 골절과 내장기관 손상 등을 더 검사해봐야 한다고 해서 입원했습니다. 한국석재 직원 연락을 받고 아들 가족은 불이 나게 내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요즘 참 착잡한 일이 많았는데 아들을 보니 안심이 되고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고 사나이가 그런 티를 낼 수가 있간데요. 괜히 퉁명스레 별일 아닌디 바쁜 회사 두고 여기까지 왔냐. 별일이 아니긴요. 아버지 지금 상태 좀 보시라고요. 혼자 계시는 분이 간병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간병인 내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내가 병원에 자주 와보고요. 채석장 사건 이후 처음 만난 며느리는 나를 대하기 불편해했고 나 역시 같았지만 우리 둘 다 짐짓 모르는 척 평소처럼 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가 사장님 간병할 겁니다. 병실문을 열고 배 여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헐떡대는 숨을 진정하고 소목으로 눈물을 훔치고서 말이죠. 여기를 어떻게... 이모가 왜 온 거예요? 거기 있는 그 누구보다 며느리가 놀라고 당황하며 배 여사를 바라보니 아들이 의아했습니다. 이모라고? 당신한테 이런 이모님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윤희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배여사를 처음 봤다던 아들은 인사를 했고 배여사는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맞인사를 했습니다. 자식들 보내놓고 나니 우습게도 배여사와 나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역정을 내보았지만 배여사는 요지부동이었어요. 내가 뭐라고 하건 간에 내 옆에서 정말 마누라처럼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우습게도 지금 내가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에게 기대어 입원 치료하는 생활을 하고 만 거죠. 내 병실에 자주 드나드는 것은 배여사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반찬 가져온다, 가라입으로 챙겨온다며 그 먼 서울에서 일주일에 2번씩을 왔어요. 뻔뻔하게 자기 할 일 하는 배여사와 달리 며느리는 와서 계속 내 눈치고 겉으로는 웃으며 아양 떠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배여사 눈치도 보며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하더군요. 어쩐지 며느리는 내 걱정 때문이 아니라 감시하러 자꾸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이미 그 빤한 속을 겪어봤으니 그럴까요? 얼핏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두 여자가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지 말래도 왜 자꾸 이러는 건데요? 이미 우리 계획은 물거품 됐고 이러신다고 저 노인네 마음이 돌아설 것 같아요? 그런 거랑 상관없어. 그저 저 사람 아프다고 저렇게 누워있는 꼴이 보기 싫어서야. 나한테 지극정성 잘해준 사람한테 병간호 정도도 못해주니? 너나 기름도적 해먹은 개눈같이 불안 터느라 자주 오지 좀 마라. 나한테 계획이 발각된 뒤로는 저 둘의 사이도 껄끄러워진 모양입니다. 며느리가 가고 나서 간곡하게 배여사에게 불편하니 이만 가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끝까지 내 옆에서 있겠다 했습니다. 사장님 멀쩡하게 걸어나가는 모습 보고 그때 눈앞에서 사라져 줄게요. 솔직히 까놓고 저 지금 돈 없어요. 물 사고 쌀 살 돈도요. 사장님은 외롭고 몸은 다쳤어도 돈 많으시잖아요. 그냥 간병에 쓴다고 생각하시고 나한테 월급 200만 원만 주고 편하게 부리세요.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배신당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배여사는 내가 자기 조카가 싫다고 해도 뻔뻔하게 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랑 대판 싸움 마누라거나 아니면 이혼한 전처가 아니냐며 병원 사람들은 배여사와 무슨 관계냐고 궁금해합니다. 거기에 날 극진히 살피는 배여사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마저 생각을 고쳐먹었나 봅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전에 아빠가 좋아하신다고 말한 분이 지금 그 배여사님이라면서요. 이렇게 보니 배여사님 참 좋은 분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 옹졸하게 생각했나 봐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이 최고인 건데. 저 아버지가 여사님과 합치신다고 해도 이제 반대하지 않을게요. 당치도 않은 소리. 그 여자랑 나 그럴 마음 하나 없다. 그렇게 좋아하던 내가 이렇게 돌변한 걸 보고 아들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핀찬 주었던 것과는 달리 심경의 변화를 나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함께 지내다 보니 어느새 미운 감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이제 배여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건 솔직한 심정이었죠. 하지만 내 마음이 그 여인에게 기울어지고 신뢰가 쌓여갈수록 마음은 무겁고 아파왔습니다. 또다시 날 속이는 거면 어쩌지.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병실에 들어온 배여사에게 나는 눈물을 흘리는 척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이오. 방금 의사가 검사 결과 얘기해줬는데 나 암에 걸렸다고 하네. 얼마 뒤 잘이 나면 암 병동으로 옮겨서 치료하라고 말이야. 그 말을 듣던 배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있다 금세 후두둑 눈물까지 손등에 뿌렸습니다. 뜨겁게 내 손을 잡고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설령 당신 몸에 암이 있다고 해도 치료 잘 받고 하면 싹 나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계속 옆에서 도와줄게요. 당신 잘못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날 위해 눈물까지 펑펑 쏟으며 우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다 찡했습니다. 몇 달 못 살고 가는 몸이 되었으면 날 내버려 둘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그 여인은 나를 정성스레 간병해주고 있었어요.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 뭔가 찾아봤는데요. 이런 채식 위주로 하래요. 집에서 만들어 온 채소 스프인데 이거 먹고 암 안치한 분들이 그렇게나 많다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입에 안 맞아도 약이라 생각하고 꿀떡꿀떡 넘겨요. 내 거짓말에 속아서 더 열심히 날 간호하는 배우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정말 커졌습니다.
이 일을 사실대로 토해내야 하는데 언제 해야 하나 갈팡질팡 하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죠. 병실 문을 닫고 나를 보며 들어오는 배 여사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몸 뒤로 막 검은 연기가 뻗어나가는 듯이 저승사자처럼 보여서 그 기에 눌려버렸어요. 배 여사는 잔뜩 가라앉은 어조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사장님이 절 된통 속였었네요. 나 아까 들어 알게 됐어요. 간호사 데스크에 가서 언제 암 병동으로 옮기나 물어보니 사장님 암 같은 거 없다더군요. 암이라는 말은 날 못 믿어서 내가 어떻게 나오나 시험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죠. 배 여사는 얼굴이 벌개지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낀 걸까요? 하지만 내 속마음과 달리 비꼬듯 얘기하며 그 여인에게 상처 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오석 같은 여자가 되어주길 바랬거든. 하지만 며느리랑 짜고 내 돈 먹을 생각에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걸 알고서 이 여자는 불량 암석이구나. 간판으로도 못 쓰는 그런 돌이구나 했는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꾸만 잘해주니 헷갈리잖아. 또 한번 사람 상처 주지 말고 어디 한번 솔직하게 말해봐. 응? 그러면 내가 고생한 값 쳐서 한 1억 떼줄게요. 그래요. 나는 돈밖에 모르고 사는 벌레였어요. 그래도 그 많은 사장님 돈은요. 나중에 죽고 나서 아들네한테 남겨줘요. 나한테는 그저 간변 월급이나 떼먹지 말고 주시면 됩니다. 나 배어숙이 인생도 참 박복하기도 하지. 이제 좀 정착해서 착하게 살아볼라 했는데 하늘이 도와주질 않네요. 나 집에 다녀옵니다. 그럼 쉬세요. 나한테 애써 씁쓸한 웃음을 보이며 돌아서던 배 여사는 몇 걸음 가다가 우뚝 서서 뒤돌아 서 있는 채로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한번 사고 치면 영 그 사람 못 쓰게 되는 것인가요? 날 그렇게 못 믿었어요? 이제 조금 서운하려고 하네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배 여사는 그 뒤로 병실에 오지 않았어요. 배 여사의 빈자리는 아들이 고용한 간병인 아줌마로 빨리 대신해서 날 도왔지만 그게 불편하기만 했어요. 간병이라는 것이 환자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피고 눈치껏 하는 것이다 보니 배 여사가 있을 때만큼 편하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배 여사는 돌아오지 않겠구나. 심장이 툭 내려앉은 듯 불안하고 속이 쓰려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내 옆 병실을 쓰는 형님이 물었어요. 김 사장, 그 배 여사인가 하는 분은 이제 안 오는 것이요? 아무리 물어도 입을 다무니까 내가 둘이 어떤 관계인지 잘은 몰라도 그만 용서해줘. 나이 70 넘고 80 넘고 해봐. 악연이든 그게 뭐로 이어진 인연이든 간에 지금 내 옆에 같이 얘기하고 밥 떠먹여주는 사람이 최고인 거요. 게다가 그 여자는 김 사장 많이 애끼고 좋아하는 것만 같더만. 배 여사가 그리운 마음인지 간병인으로서 살뜰히 챙겨준 솜씨가 아쉬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배 여사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얼마 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난 바로 배 여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홍성집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배 여사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꼭대기층에 산다는 집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1층 살던 배씨성 가진 분요? 얼마 전에 이사 나갔어요. 원래 딱 1년 계약하고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도 서둘러 나가대요. 가볼 만한 곳은 샅샅이 찾아봤지만 어디서도 배 여사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며느리조차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모가 자기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어요. 속상하게 만든 나를 떠난 거야 그렇다 치지만 이사 나가고 자기 조카한테까지 연락 끊고 잠적할 사정이 무엇입니까? 난 이상하게 자꾸만 배 여사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다리던 배 여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해봤어요. 나 참 질척이고 구질구질하죠. 여기 저수지 보며 내 삶을 돌아보니 그럽디다. 처음부터 그런 모양새로 살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감옥에도 다녀왔고 먹고 산다고 사람 이용해 먹던 걸레 같은 날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사장님도 내가 꾸며낸 국어 선생하던 그런 여자가 좋았던 거 아니에요? 나도 돌아가신 사모님처럼 아니면 첫사랑 여자처럼 만났으면 꽤 괜찮게 그리 살 수 있었을까요?
수학이 넘어 들리는 목소리가 이미 술에 잔뜩 취해 꼬부라져 있었고, 더 큰 걱정은 나쁜 마음 먹기 전 마지막 할 말을 하는 사람 같았다는 겁니다. 난 몹시 다급해져서 계속해서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래도 묵묵부답인 배 여사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여도 좋으니 딱 한 번만 만나실다. 응? 지금 어디요? 위치를 듣자마자 난 번개같이 차에 올라타 배 여사가 있다는 저수지로 몰았습니다. 저수지 주변을 찾아보다가 얇은 옷가지가 바닥에 펄럭이며 위태롭게 서 있는 배 여사를 볼 수 있었어요. 보자마자 우리는 서로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저수지에서 눈물의 화해를 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말았죠. 배 여사를 내 집에 데려와서 그날부터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다 늙어서 하는 사랑이라지만 이젠 어디 눈치 볼 곳도 거칠 곳도 없으니까요. 더 이상 마음 속이지 말고 지금 느끼는 대로 믿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거 생활은 머지않아 발각되고 놀라운 사실 앞에 서고 말았죠. 얼마 뒤 집에 찾아온 며느리가 나와 배 여사가 함께 있는 집을 보고서는 기겁하며 놀랐습니다. 나와 배 여사를 번갈아 보던 며느리는 배 여사를 쏘아보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설마 두 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연락도 두절되더니 이러고 사셨어? 귀엽고 사고에 치고 말았네. 아버님 꼬셔보라고만 했지.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이 집안 관계가 얽히게 됐는데 진짜 콩가루 집안 만들 셈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이런 말 어떨진 모르지만 어쩌면 네가 이혼당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 시아버지와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 나와 배 여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것을 알게 된 며느리는 배신감에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뭐? 엄마 진짜 이런 사람이야? 남자한테 빠져서 딸까지 이혼시킬 양반이네? 아니, 난 지금 그대로 잘 살 거야. 게다가 이 집안에 장손도 낳아준 몸이라고. 물러나야 할 사람은 바로 엄마라고. 맞죠, 아버님? 아버님은 자식들 물러나고 여자나 선택할 분 아니시잖아요. 그래, 상관없어. 사장님이 그리 결심한다면 나도 군말 없이 따를 거다. 너와의 관계, 그것 빼고는 내 과거 모두를 사장님한테 털어놨었고 그거 알고도 날 받아주신 분이야. 잠깐만.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엄마라니 배 여사를 왜 그렇게 부르냐? 며느리가 시집올 때 만난 안사도는 분명 배 여사가 아닌 다른 분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니 난 머리가 뒤죽박죽했어요. 난처해하는 며느리는 결국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분이 절 낳아주신 친모 맞아요. 결혼식 때 만나셨던 제 친정엄마가 사실은 이모세요. 저분이 감옥에 가면서 어린 저를 이모댁에 맡기셔서 실제로 저를 키워주신 분도 이모고요. 하지만 저한테 엄마는 그분이지 저분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제 친모가 아버님이랑 이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접으세요. 네? 바로 배 여사와 며느리는 모녀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 큰 충격에 어지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배 여사는 훌쩍이며 미안하다며 중얼거리고 있었고요. 며느리는 아버님과 당장 헤어져라고 방방 뛰면서 배 여사와 옥신각신 싸웠습니다. 듣고 있던 여러분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모두는 사실이고요. 며느리가 꼭 헤어지라고 자기 친모를 내쫓으라고 내 손을 잡고 신신당부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한동안 넋이 나가있던 나는 정신 차리고 배 여사에게 물었어요. 이 놀라운 일을 당신은 끝까지 나에게 숨긴 거요? 배 여사는 흐느끼며 울기만 할 뿐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2번이나 이혼한 여자라고 해도 괜찮았어. 한 번 결혼은 유부남인 줄 모르고 당해서 간통죄로 감옥 갔다고 해도 딸 키워보겠다고 돈 많고 병든 늙은이 꼬셔서 후처로 들어가 살았단 말 들었어도 난 당신을 받아들였어. 왜? 그래도 많이 좋아하니까. 내 여자의 지난 과거는 나만 묻고 살면 되니까. 하지만 이건 아니잖여. 숨겨도 숨겨지지가 않는 것이 천륜인데. 내내 죄인처럼 땅에 얼굴을 묻고 있던 배 여사는 얼굴을 들고 나를 처음 쳐다봤어요. 말했다시피 나는 당신에게 뭐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정해주셔요. 나가라면 바로 짐 싸서 나가고 어디 모르는 곳에 꽁꽁 숨어 살게요. 있으라고 하면 여기 같이 살 거예요. 나는 어째야 하는지 말해주셔 봐요. 내가 같이 살자 하면 살겠다고? 그럼 며느리는 어찌 볼 생각이요?
그 애가 난처해져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했어요. 나 같은 것만 세상에서 없어지면 내 딸도 살고 당신도 이런 비밀 따위 모르고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찌 제 목숨을 스스로 끊는단 말이오. 죽어서도 성물 못하고 구천 떠들고 싶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한동안 배어사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면 어디 갈 곳도 없는 처지에 돈도 없는 짠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같이 산다고 한들 이전처럼 서로를 대할 수는 없었죠. 난 하숙생처럼 집에서 잠만 자고 일하러 가서 일 끝나고도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는 정말 등신 같은 놈이었습니다. 장대비 세차게 내리던 어느 날 배어사는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나를 보며 그 여인은 얼마나 괴로웠을지 나에게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떠나간 그 여인에게 미안합니다. 떠나고 난 여인의 빈자리는 어찌나 크던지요. 배어사와 같이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여자를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승에 먼저 가 있는 진욱이 엄마가 날 미친놈이라고 욕해도 어쩔 수 없지만 말이죠. 한 번씩 배우사가 어디에서 어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끝내 연락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죽지 못해 그렇게 살다가 추석을 맞이했어요. 명절인데 어쩐 일인지 며느리는 빠지고 아들과 손주만 내려왔습니다. 먼저 간 아내의 제사를 지내고 아들이랑 둘이 막걸리를 하며 얘기했어요. 요즘 집사람이랑 사이가 좀 그래요. 애도 잘 안 챙기고 밖으로만 놔두는 것 같고 부부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우리 엄마 아들 기대하고 결혼한 내가 멍청한 거였나 봐요. 정확히 며느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물었지만 시시콜콜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털어놓는 녀석은 아니고 그저 막걸리만 들이켰습니다. 같이 마시다가 하마터면 나도 며느리가 내게 했던 짓 어쩌면 네가 아는 그런 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폭로를 할 뻔했어요. 며느리의 제 험을 덮어주었으면 그만큼 가정 잘 지키고 제 본분 다 해주었으면 좋겠는 마음인데 그 애가 참 원망스럽네요. 호라비로 살아왔던 내 삶은 변함이 없지만 마음은 대폭구멍이 뚫린 듯 더 휑하고 시립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내가 얼마나 배어사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민하는 저에게 한마디 건네주시겠습니까? 복잡한 사랑,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마음 가는 대로 그 여인을 잡을까요? 20대 청춘도 아니고 다 늙어서 이러고 있는 제가 민망스럽지만 이렇게 여러분께 조언을 간청해드립니다. 이제 저는 오석을 다듬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를 컴퓨터에 치고 다듬어준 성진이와 별것 없는 제 글을 봐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머리 숙여 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주부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만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가득한 줄 알았는데 이 채널에 올라오는 수많은 사연을 접하고 보니 세상에는 참 억울하고 슬픈 일 당하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힘내자는 차원에서 저도 용기 있게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아주 질긴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것은 같은 과 선후배로였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던 날 밤 신입생 환영의 의미로 선배들이 무대에 나와서 아이돌 춤을 추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그 무대에 섰던 그 사람을 처음 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무대에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멋지게 춤을 추는 그 사람의 모습에 저는 정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훤칠한 키, 관객을 의식하며 한 번씩 날리는 윙크까지 저는 한순간에 그 사람에게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이후로 복학생이었던 그 사람과 수업 하나를 같이 듣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조별과제 일원으로 편성이 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첫눈에 그 사람에게 반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제게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제 첫 연애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술만 먹으면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주변에 친한 여학생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행여라도 그 친한 여학생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날에는 정말 정신병에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여학생의 자취방에서 다음날 아침 나오는 것을 목격했을 때는 정말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애야, 여긴 어떻게?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저는 함께했던 여학생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막상 그 상황이 되니 온몸에 아무런 힘이 들어가지 않더군요.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돌아와 끄끄거리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사람이 제 자취방에 찾아왔더군요. 미애야, 정말 미안해. 술 먹고 실수한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오늘부로 진짜 술 끊는다. 됐어, 오빠. 이만 돌아가. 우린 끝났어. 미애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빌게. 그 사람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애야, 나 용서해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처량하게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제게 잘못을 비는 그 사람을 보는데 저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 딱 감고 한 번만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만 일어나. 정말 다시는 안 그럴 거지? 그럼 정말이야. 약속해. 고마워, 미애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어렵고 순진했기에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기대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죠. 그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 듯 술도 마시지 않고 어디를 가더라도 제게 꼬박꼬박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의 모습에 정말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행복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철저히 후회하지만요. 제 벌을 개못 준다고 어느 순간 제게 하는 보고도 점점 줄어들고 다시금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니 1학기가 종강하던 날 다시 한번 사고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일찍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잠시 누워있다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는데 역시나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어 광기에 휩싸여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하지만 역시 전화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쓰린 속을 부여잡고 다시금 종강 파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술집 안에는 그 사람이 없었고 불이 나게 다시 올라와 뒷골목으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제 동기 수정이와 입맞춤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야, 이 나쁜 새끼야! 미애야! 오해야! 오해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오해! 이젠 정말 끝이야!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고 저의 잔인했던 첫 연애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학교는 그대로 휴학을 했고 그 사람이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나 복학을 해서 남은 학업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첫 연애에서 입은 내상이 회복되지 않아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없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몇 번 만남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때 겪었던 트라우마로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잘 열지 못해 깊은 관계로 이어진 사람은 없었죠. 한 번은 정식으로 제게 청혼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직업도 변호사에 키 크고 잘생긴 혼남에 저한테는 또 어찌나 잘했는지 정말 소위 말하는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청혼에는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 제가 왜 그랬는지 의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의 청혼을 야멸차게 거절하고 다시 솔로의 생활로 돌아왔죠. 이처럼 저는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크게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저의 모습이 첫 남자친구 같은 쓰레기를 만나게 된 원인이었는지도 모르죠. 휴학을 오래 했던 만큼 사회 진출도 동기들보다 다소 늦은 편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접어들 무렵 시작한 회사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어리지만 몇 년 더 일찍 회사에 입사한 선배들과의 관계는 껄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업무량 또한 많아서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그나마도 야근을 안 하는 날은 집에 일거리를 가져와서 마저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집에서 회사 일을 하며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도 그렇게 2, 3년을 하고 나니까 어느새 적응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뒤늦게 평범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으려고 할 그 무렵 여기저기서 소개팅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첫 연애에서의 내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선뜻 그 소개팅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홍기는 차가는데 짝을 찾지 못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본사에 있던 직원 한 분이 저희 부서의 팀장님으로 새로 발령을 받아서 오신다고 하더군요. 이전 팀장님과 잘 맞지 않아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실 팀장님과는 부디 트러블이 없기만을 바랬습니다. 자, 모두 인사하지. 이번에 기획팀에 새로 발령받은 박준영 팀장이야. 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간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새로 온다던 팀장 박준영, 그는 바로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첫사랑의 상처를 안겨준 대학 시절 그 남자친구였습니다. 네, 바로 앞에 말씀드린 술 마시면 연락 두절에 바람핀 걸 2번이나 걸려서 헤어졌던 그 사람이요. 아니, 김미애? 너가 어떻게 여길... 안녕하세요. 뭐야, 두 사람 아는 사이인가? 네, 부장님. 같은 대학 출신입니다.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거명쩍게 웃으며 그저 같은 대학 출신일 뿐이라고 얼버무리는 그의 모습을 보는데 참 대학 시절 그 모습 그대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기획팀의 팀장으로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그가 처음 발령받은 날 그 사람은 틈을 봐서 저를 따로 불러내었습니다. 잘 지냈어?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우리 참 인연이다. 그치? 나는 그럭저럭 지냈어. 오빠랑 헤어지고 지옥같이 살았지. 그래서 막상 다시 마주치게 되면 정강이라도 걷어차줘야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마주하니까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네. 나도 오빠한테 받은 상처가 이제는 다 아물었나 봐. 오빠는 그때 그 버릇 그대로 아직도 자유롭게 살아? 아니 무슨 소리야 미애야. 그때는 나도 어렸잖아. 어렸을 때 실수야.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사과한다. 아니 평생 사과할게. 그래서 말인데 너 이렇게 보자고 한 건 딴 건 아니고 우리 대학교 때 사귀었던 거 회사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수 있어? 나 사실 본사에서 안 좋은 일로 여기로 발령받게 된 거야. 사실상 잘릴 뻔한 거 아버지가 힘써주셔서 겨우 이렇게 지사 팀장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지.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말이 많았는데 괜히 기존에 있던 너랑 과거 관계 때문에 구설수 오를까 봐 그래. 나 위해서 그래줄 수 있지? 처음 온 날부터 따로 불러내서 무슨 얘기를 하려 그러나 들어봤는데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기보다 회사 내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환상 속에만 두고 영원히 미워하기보다 이렇게 실제로 마주하고 생각보다 과거의 상처가 아무렇지 않은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과의 과거는 완전히 떠나보내고 제대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과는 팀장과 팀원으로 서로 쿨하게 지냈습니다. 업무 외적인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안 좋게 자촌되어서 온 것이니 몸을 사리는 듯 했고 저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이별 뒤에도 서로 잘 지내는 헐리우드 커플들처럼 그렇게 각자의 회사 생활에 집중했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고 자신의 넘쳤던 마음이 무색해질 만한 일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팀장의 자리를 맡기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업무 실수도 잦고 팀을 통솔할 리더십도 부족했습니다. 명색이 기획팀인데 업무 성과가 계속해서 저조하자 여러 번 부장님이나 어른들에게 불려가서 핀잔을 들었습니다. 팀장이 그 사람의 업무에서 빵꾸가 난 것은 대리인 제가 다 메꿔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 사람과 저만 불 꺼진 사무실에 남아 그 사람이 실수한 업무를 만회하느라 밤을 샌 적도 있는데 아무리 헐리우드 커플처럼 쿨하게 대하기로 했어도 그날만큼은 정말 불편하고 어색하더군요.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더 과증된 회사 업무로 나날이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밤새 야근을 하고 졸린 눈으로 탕비실 뒤쪽 휴게 소파에서 눈을 잠시 붙이려고 몸을 기댔을 무렵 옆 부서 직원 2-3명이 커피를 타러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뒤쪽에 있는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기획팀 진짜 불쌍하지 않냐? 어디서 낙하산 팀장 하나 굴러 들어와가지고 팀원들 개고생시키네. 낙하산?
박준영 팀장 낙하산이야? 진짜로? 그것도 몰랐어? 처음 발령 받을 때부터 유명했잖아. 박준영 팀장 아버지가 국회의원 박성건이래. 박성건?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그 박성건? 와, 미쳤다. 엄청 거물의 아들이었구나. 그래. 그래서 본사도 낙하산으로 들어간 건데 본사에 있을 때 초보도 안 하는 발주 실수를 해가지고 아무리 박성건 아들이어도 계속 또 안고 있을 순 없었나 봐. 그 실수로 입은 피해만 몇 억이라지 아마? 그래서 거의 잘리는 거였는데 또 아버지가 손을 쓴 거지. 그렇게 흘러 우리 지사 기획팀까지 오게 된 건데 애꿎은 팀원들만 불쌍하게 됐지 뭐. 에휴, 이래서 우리같이 힘없는 것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힘있는 거물 있긴 하나를 못 당해낸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젊은 적에 국회의원 선거 한번 안 나가시고 뭐 하셨나 몰라. 아휴, 꿈 깨라 꿈 깨.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냐? 걔네는 애초에 우리랑 사는 세상이 달라. 우리는 그저 안 잘리고 오래오래 회사 다니기만을 빌자고. 직원들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신나게 해대는데 저는 그들에게 동조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 미운 정이 든 건지 오히려 뒷담화를 하는 직원들이 미워지려고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국회의원의 아들로 학창시절부터 유명했고 왕자님처럼 자랐기 때문에 모든 사회생활 면에서 서툴렀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학점도 겨우 졸업할 정도로 간신히 맞췄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어딘가 하나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 끌렸습니다. 일종의 모성 본능 같은 거였나 봐요. 그런데 그 모성 본능이 이번에도 꿈틀꿈틀 다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따로 불러다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오빠 때문에 우리 팀 이래저래 말이 많아. 적어도 기본적인 업무 실수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실수는 팀원들 조금만 배려해도 안 할 수 있는 거잖아. 가끔 보면 오빠는 능력이 딸린다기보다 배려심이 부족한 것 같아. 미안하다 미애야. 나도 이제 지난 실수들 다 만회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저는 너무 빨리 수긍을 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그의 모습을 보니까 다시 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됐어. 이번 보고서도 그냥 내가 할 테니까 오빠는 새 프로젝트 준비나 잘해. 그거는 진짜 실수 없게 해야 된다? 알겠어, 미애야. 항상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안 잘리고 회사 다닌다. 됐네요. 나도 나 살자고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말인데, 미애야, 오늘 끝나고 맥주 한잔 할래? 맥주 한잔 하자는 그의 말이 그 순간 왜 그리도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안 되는 사이 아니야? 에이, 뭐 어때? 고생하는 팀원 위해서 팀장이 맥주 한잔 살 수도 있는 거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정말 그 제안은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 예전에 그 사람과의 좋았던 추억들만 되살아났거든요. 어느새 둘이 꽤 취기가 오른 채로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나 사실 너랑 헤어지고 반성 많이 했어. 나에게 제일 잘해주고 지고지순했던 건 미애 너뿐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철이 너무 없었어. 됐네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오빠도 오빠 짝 찾아서 얼른 장가 가셔. 나도 좋은 남자 하나 물어서 시집갈 거니까. 장가는 무슨. 아무리 찾아도 미애 너 같은 여자는 세상에 없는걸.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직도 그런 올드한 방법으로 여자 꼬시냐? 정신 차려. 그러자 갑자기 그 사람은 제 손을 덥석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미애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회사 생활도 그렇고 내 인생도 너와 헤어지고 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를 좀 구원해줘.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거부감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심장이 더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갑자기 제게 입맞춤을 했고 저희는 그날 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지나고 보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이지만 그때는 저 스스로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스스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아이씨, 내가 미쳤지? 나 몰라.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야? 오빠가 책임져. 미안해, 미애야. 그래, 책임질게. 책임지면 되잖아. 우리 정식으로 다시 사귀자. 그 말 진심이지? 그럼 진심이지. 김미애, 이 오빠만 믿고 따라와.
그렇게 저희는 다시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연애 때 받은 상처로 불안한 마음이 한가득이었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회사 일도 우리의 관계도 잘해보겠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면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몰래 시작한 사내 연애가 몇 달이 이어졌을 무렵 그때도 차려 근무를 한 다음날 탕비실에 팀원들과 커피를 타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원두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려는 순간 김 대리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잠깐. 저는 순간 엄청난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길로 불이 나게 약국으로 달려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회사 화장실에서 돌아와서 테스트를 했는데 앞불싸 너무나 선명한 두 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길로 그 사람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 그게 진짜야? 이거 봐봐. 그 사람은 잠시 고심하는 듯 하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애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결혼하자. 우리 부모님이랑 너희 부모님은 내가 잘 설득할게. 그게 정말이야? 저는 그 사람도 저만큼 적잖이 놀라고 당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침착하게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치웠고 시부모님은 제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주변의 눈을 의식해서 얼른 결혼식을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공주님이 탄생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결혼과 출산이었지만 그래도 제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든 공주님을 볼 때마다 결혼을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감은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남편은 점점 팀 회식이다 출장이다 갖은 핑계를 대며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 신입생 시절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고질병, 술 먹으면 연락이 두절되는 버릇이 되살아났습니다. 사내 연애를 할 때는 늘상 붙어 있었으니까 그 고질병이 도질 틈이 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며 동시에 연락이 두절된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밤,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무언가 이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그런 저의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육아에 지쳐 아이를 재우고 잠시 소파에 기대어 쉬고 있었을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대리님, 저 박주임이에요. 전화를 건 사람은 저와 같은 팀에서 친하게 지내던 박주임이었습니다. 어머, 박주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회사는 잘 돌아가지? 아, 네.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게 뭔데? 저기 요새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박준영 팀장님이랑 경영지원팀 이미진 팀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이미진 팀장은 회장님의 손녀딸로 해외 유학에서 돌아오자마자 저희 지사에 낙하산으로 입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유학 시절에도 불려시 같은 외모로 남자들을 홀리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이 최근에 경영지원팀이랑 협업을 할 프로젝트가 생겼다며 그걸 핑계로 자꾸 야근을 하곤 했는데 협업할 프로젝트라는 게 지들끼리의 불륜 프로젝트였나 보네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에이, 아니겠지. 안 그래도 요새 경영지원팀이랑 협업하는 게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이야기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가십거리 만든 거겠지. 대리님, 그 프로젝트 옛날에 끝난 지 오래예요. 그마저도 두 사람의 일은 내팽개치고 신나게 놀아나느라 흐지부지 마무리됐어요. 명확한 물증은 없지만 아무튼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게 정말이야? 네, 대리님. 저 계속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대리님 위해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드려요. 부디 판단 잘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계속해서 박주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버젓이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옆에 있고 심지어 그 팀원들 중에는 박주임처럼 저랑 친한 직원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과감하게 불륜을 저지른다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이 소문이 완전한 거짓말이던가 남편이 정욕에 눈이 멀어 상식적인 상황 판단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요.
그래서 저는 제 두 눈으로 이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친정엄마가 동생네 일주일 정도 머무르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해서 딸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맡겨놓고 본격적으로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회사 맞은편 건물 카페에서 하루 종일 잠복하며 동태를 살펴도 별다른 게 없었고 남편도 그 며칠은 무언가 꺼림칙했는지 일찍 귀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한 번 더 남편의 뒤를 밟은 결과 저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경영지원팀과의 협약 업무로 야근을 할 거라고 얘기하고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차피 의미 없이 낮부터 잠복을 해봤자 수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은 퇴근 시간이 가까웠을 무렵부터 잠복을 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아직까지 남편이 근무하는 층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영지원팀과는 바로 위아래층에 위치하고 있어 다 불을 켜고 아직 근무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죠. 그것을 보면서 일만이라도 남편이 진짜 야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안심을 했던 제 자신은 바보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느라 회사 건물 1층을 나서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기획팀 층과 경영지원팀 층의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이 동시에 꺼지지? 그리고선 계속 지켜보는데 남편이 혼자서 건물 1층을 나서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야근을 한다고 했는데 불을 끄고 회사를 나서는 모습이 수상해서 전화로 어디냐고 물어볼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은 제게서 전화 오는 것을 확인하더니 받지 않고 다시 주머니 속에 폰을 넣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로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뒤이어 이미진 팀장이 따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근처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카페에서 나와 두 사람을 미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후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팔짱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폰을 꺼내 들고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폰을 손에서 놓치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뒤를 밟는데 글쎄 두 사람이 어느 모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두 사람이 입구에 들어서는 것부터 해서 바깥에 나오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사진에 담았습니다. 아직 어린 딸아이를 생각하니 앞길이 막막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양육 환경 밑에서 자라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이 증거를 모아 이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귀가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수진이는? 아직 장모님이 보고 계셔? 저는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인쇄한 사진을 그 사람 앞에 툭 던졌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걸... 재벌을 개 못 준다더니 너는 학창시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얼마나 정용에 눈이 멀었으면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소문이 파다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니? 두말할 필요 없고 당장 이혼해. 위자료는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벌써 변호사도 다 선임했어.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세게 나갔습니다. 첫 연애에서의 아픔과 결혼의 실패 같은 슬픈 감상에 젖어있을 틈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딸아이를 이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인간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바람 폈다. 이혼? 까짓것도 해줄게. 미진이랑 나 당신보다도 훨씬 오래된 사이야. 우리 아버지랑 미진이 할아버지랑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인 거 알지? 너 알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이어질 운명이었다고. 괜히 애가 들어서가지고 재수없게.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럼 처음부터 우리 결혼은 장식이었던 거야? 수정이 네 새끼야. 그런데 뭐? 괜히 애가 들어서? 너가 인간이니? 안 그래도 조만간 얘기하려고 했어. 얼떨결에 너랑 결혼하게 되는데 너랑 나랑은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수정이 양육비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말고. 양육비에 얹어서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더 줄게. 다만 나도 조건이 있어. 뭐 조건?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 지금 중요한 법안 통과 앞두고 예민해져 있는 시기야. 이런 때 집안 문제로 시끌시끌해지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당분간만 이 결혼 생활 유지하다가 아버지 일 정리되고 여론 분산되면 깔끔하게 이혼해줄게. 보상은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그런 염려는 말고. 야, 이 나쁜 새끼야. 너가 인간이야? 나랑 수진이에 대해서는 일말이 미안함도 없어? 쓰레기 같은 새끼. 저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모습에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갈라서고 딸아이를 길러야 하는 막막함과 마주하자 남편의 그 제안을 마지못해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가정을 파탄낸 원흉들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 그 모든 순간을 참아내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몇 달간 지옥 같은 시간이 이어졌고 남편은 대놓고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상간녀와 신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겠지요. 저는 타는 듯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상간녀의 머리끄댕이라도 쥐어 뜯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퇴근하는 남편과 상간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또다시 골목으로 들어가자마자 팔짱을 끼고 하하호호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야, 이미진! 저는 상간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대로 달려가 그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땅바닥에 눕혔습니다. 여우 같은 년! 네가 감히 멀쩡한 가정을 파탄내? 저는 바닥에 눕힌 그 여자를 수도 없이 구타하면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야야야야, 너 미쳤어?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미진한테서 안 떨어져? 남편은 오히려 저를 붙잡더니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고꾸라지면서 얼굴을 튀어나온 벽돌에 부딪혔습니다. 제 얼굴은 크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상간녀에게만 몰두했습니다. 미진아, 괜찮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 이게 뭐야? 전현이랑 다 끝났다면서! 미안해, 미진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혼 도장 곧 찍어. 걱정하지 마. 뭐야? 너네 둘 다 진짜 죽어볼래? 다 죽어, 이것들아! 저는 근처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꺼내들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투척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터지면서 골목은 난장판이 됐고 저는 남편과 상간녀의 머리끄댕이를 잡은 채 죽어라 늘어졌습니다. 이 나쁜 것들아! 니들이 인간이야?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오빠, 얘 좀 어떻게 해봐! 이게 진짜 죽으려고! 남편은 저를 붙잡고 다시 한번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잠시 동안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떠보니 음식물 쓰레기 난장판이 된 골목에 저 혼자 덩그러니 누워 있었습니다. 그 난리가 났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온 것도 신기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슬펐던 건 기절한 저를 놓아두고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자리를 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채로 그 더러운 골목에 주저앉아 얼마나 한참을 더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본인들도 찔리는 게 있었는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그렇게 그날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조금만 기다리며 남편이 거액의 돈과 함께 깔끔하게 이혼해주겠다는 말 때문에 딸아이의 앞날이 걱정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고 휴가철이 다가온 어느 때였습니다. 아직도 걸음마를 떼지 못해 뒤뚱뒤뚱하는 딸아이를 돌보느라 여념이 없을 때쯤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제게 통보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해외 출장 가느라 한 2주일 집 비우니까 그런 줄 알아. 언제네 당신이 뭐 집 안 비운 적 있어? 수진이 분유값이랑 기저귀값 다 떨어졌어. 그거나 주고 가. 아휴, 말끝마다 돈. 얘다! 남편은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대충 집어서 제게 던져주더니 짐을 한 다발 챙겨서 다시 나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빈 껍데기 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나 회의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던 중 이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어야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다시 걸려온 박주임의 전화였습니다. 대리님, 저예요, 박주임. 박주임, 잘 지냈어? 대리님, 큰일 났어요. 제가 지금 휴가차 양양에 와 있는데요. 여기서 박준영 팀장님을 봤어요. 저는 해외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양양으로 놀러 갔다는 남편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 인간 그럴 줄 알았다. 또 이미진 그년이랑 같이 있겠지? 네,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한 게요. 박 팀장님 아버지랑 우리 회장님이랑 박 팀장님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있어요. 아까 해변가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했는데 지금은 리조트 레스토랑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둘만 밀월 여행을 갔다고 해도 기가 찰 노릇인데 온 시댁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 상간녀와 함께 피서를 떠나다녀? 저는 그 길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웬일로 바로 받더군요. 뭐야, 나 바빠. 용건만 말하고 얼른 끊어. 해외 출장 가 있다는 사람이 새벽 시간에 전화를 웬일로 잘도 받는다? 해외 출장? 야, 너 이미진 그년이랑 양양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는 전화기에 대고 남편을 마구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더 놀라웠습니다. 아, 너 내 뒤 캐고 다니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 집에 돌아가면 말하려고 했는데 전화한 김에 다 말해줄게. 이 자리 나랑 미진이 상견례 자리야. 돌아가면 너랑 곧바로 이혼할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미진이랑 재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위자료 걱정은 하지 말고 끊는다. 이렇게 남편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온 시댁이 합심하여 이 불륜관계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시아버지와 회장님의 오랜 정경유착 관계를 이 결혼을 통해서 완전하게 토대를 닦으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온 친정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들은 남편과 시댁의 만행에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큰 복수국을 결심했습니다. 각지에 있는 친정 식구들을 양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남편 그리고 상간녀를 철저히 혼내줄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온 가족이 리조트 밖에서 시댁 식구들과 상간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휴가 마지막 날 고급 세단을 타고 입구를 나오는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기자들이 플래시 세례를 터뜨리며 몰려들었고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마을 주민 수백 명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오면 주도하는 매국노 박성권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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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정경유착 비리의혹 사망그룹 이영진도 물러가라, 물러가라. 리조트 입구를 가득 메운 동네 주민들 사이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시아버지가 탄차로 몰려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런 불법 집회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모두 해산하세요. 그러자 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박성건 의원님, 이번에 추진하고 계시는 해외산 폐원자로 매립 계획이 굴욕 외계로 비판받고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나눌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가족 휴가 중이니 얼른 비키세요. 가족 휴가라고 하면서 사망그룹 이영진 회장의 가족과 동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제분과 이영진 회장의 손녀가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자제분의 부인은 이 사실도 모르고 집에서 이제 갓난 딸을 힘겹게 돌보고 있습니다. 며느리 보기에 이 회동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꾸 이러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문을 올리더니 더 이상 기자들의 대답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마을 주민들을 해산하자 그제서야 소동이 진정이 됐고 그 풍경은 뉴스 화면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경 강원도 양양의 삼원 리조트에서 가족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박성건 의원을 향해 폐기물 매립지로 거론되고 있는 양양 주민들의 거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박 의원 자녀의 불륜 의혹까지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망그룹과의 정경유착 의혹까지 비판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인터넷 뉴스는 뜨겁게 달구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난리가 다 무엇인가 싶으시죠? 저는 남편에 대한 복수를 결심한 순간 온 가족이 합심해서 시댁을 완전히 보내버리기로 결심했거든요. 그 전말은 이랬습니다. 저희 가족이 제 남편의 불륜 소식과 더불어 시댁이 상간녀 집안과 합세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시댁의 약점을 건드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상간녀 집안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회의원과 기업이었기에 언론을 이용해서 명성에 흠집을 내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명성에 흠집 나는 것 아니겠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명성에 흠집 날 만한 일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 흠집이 날까봐 안절부절하는 꼴이 말이죠.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시아버지가 추진하는 법안은 논란이 많은 법안이었습니다. 법안명은 그럴싸하게 멋들어지게 짓긴 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사실상 해외에서 버리는 핵폐기물을 우리나라에서 수집해 우리 국토에다 매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에서는 해당 일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여러 관련 법안들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 일을 시아버지가 주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 여론에서는 그것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시아버지를 신뢰를 위해 국토의 안전을 팔아먹었다며 거세게 비판하는 상황이었죠. 기자인 둘째 동생이 그런 언론의 움직임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찍어두었던 남편의 불륜 증거 사진과 더불어 시아버지가 추진하던 법안의 쟁점이 되는 자료를 모두 수집했고 그 모든 과정에 협조한 사망그룹의 비판 여론 또한 모아드렸습니다. 마침 양양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계신 작은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머무른다던 리조트 근처 마을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곳에 작은아버지가 오랫동안 거주하신 동네여서 동네 주민들을 모으기 아주 적절했습니다. 이 해프닝으로 시아버지가 추진하려는 일이 무마될지는 알 수 없었으나 적어도 제 인생을 시궁창처럼 만들어버린 남편만은 나락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서는 시아버지의 법안에 대한 비판보다 아들의 불륜설 그리고 그 불륜 대상이 사망그룹의 손녀딸이라는 점이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십을 좋아하는 대중들은 순식간에 그 뉴스를 여기저기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말 무섭게도 그 뉴스들은 인터넷에서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언론에 무언가 큰 압박을 행사한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죠. 직원 인사 발령. 다음 사람은 사내 풍기문란을 조장한 관계로 다음과 같이 처분함. 기획팀 팀장 박준영. 처분 내용 해고. 사내 게시판에는 남편의 해고 소식이 버젓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여론이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지자 시댁에서도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게 되었고 어떻게든 새로운 결혼의 형태로 정경유착을 이어가려던 시아버지와 회장님의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불륜으로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지자 꼬리 자르듯 사망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낙동과 오리알 신세가 된 회장님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남편을 완전히 회사에서 몰아낸 것이죠. 시아버지가 언론은 가까스로 잠재웠지만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업계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동정업계에서는 다시 발을 들일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고 거액의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위자료와 함께 매달 양육비를 제게 지급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아버지께 비벼보려고 다른 좋은 자리를 부탁드렸으나 이번만큼은 시아버지가 야멸차게 거절했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그동안 자식을 낙하산으로 기업에 입사시킨 의혹 때문에 곤란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명성에 흠집을 입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낙하산 인사를 청탁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은 영원히 끝이라면서요. 그렇게 아버지에게도 마지막으로 외면당한 남편은 겨우겨우 친구의 소개를 받아 작은 공장에 관리직으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의 소식도 궁금하시죠? 이 불려지 같은 상간녀도 사내에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는지 멀리 해외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도망가서 편하게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저와 제 동생이 끈질기게 찾아낸 결과 북유럽의 어느 조그만 나라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그곳 한인의 카페에 제가 예전에 찍어두었던 그 여자의 불륜 사진을 게재하고 이 여자의 실체를 보라며 글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 관리자에 의해 삭제가 되긴 했지만 얼마 지나 들은 소식으로는 그 여자가 또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다고 하네요. 나중에 저에게 따로 쪽지가 와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도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디 그럴 테면 그러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박살나도 밥 숟가락 놓는 날까지 니년 얼굴에 먹칠하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여자는 아마 자기가 쪽팔려서라도 그리고 할아버지의 체면 때문에라도 저를 고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여자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인지 알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나 지금은 잠시 그 여자를 괴롭히는 것을 쉬려고 합니다. 복수는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서요. 제게는 엄마로서 해야 할 본분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제 다사다난했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첫 연애 때 그런 상처를 입었으면 어쩔 수 없이 제외를 하더라도 다시는 그 사람과 상종을 해선 안 되는 거였는데 이놈의 정이 뭔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디 제 딸만은 저 같은 이런 풍파를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그 이후로 육아휴직에서 복귀할 무렵 회사에서는 마치 언론을 의식이라도 하듯 제게 팀장 자리를 제안했으나 저는 과감히 그 회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도 회장님이 건재하고 상간녀가 존재하는 한 시댁 식구들과 다름없는 가해자들 뿐인데 굳이 제가 이곳에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딱한 사정을 들은 경쟁업체에서 그간의 제 경력과 여러 면을 인정해줘서 채용을 해주었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그 회사를 다니면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사이다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그 사건 이후로 총선이 한 번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이전 사건의 여파 때문인지 낙선을 했습니다. 정치계에서 입문하고 첫 낙선이니 충격이 꽤 크겠죠. 결국엔 인과응보 사필 규정인 것입니다. 현직 시절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대려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은 뒷방 늙은이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게 아무리 자기 정치 생명에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어도 명색인 며느리인데 그렇게 쉽게 저를 버리고 새로운 사돈을 꿰찰 생각을 하다가 큰 벌을 받은 것이죠. 매번 언론에 나와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스승이다. 가장 작은 사람에게서 가장 큰 것을 배운다는 등 입에 발린 소리만 늘어놓더니 실제 하는 행동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냉정하게 버리는 몹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부디 이런 사람이 다시는 정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억울한 상황에 있거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분들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열심히 싸워나가다 보면 저같이 사이다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킬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